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매일 밤 70세 시아버지가 10살 손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입니다. 함께 산 지 몇 달째. 시아버지께서는 밤마다 어린 제 딸을 꼭 당신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문이 닫힐 때마다 아이는 제게 겁에 질려 파고들었죠. 엄마의 직감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몰래 아버님 방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잠시 후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땅 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동안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서연, 나이는 36살이고 작은 회사에서 격리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 민주는 체육교사인데 착하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저희는 결혼 11년 차에 10살 된 딸 유나를 두고 있습니다. 유나는 착하고 예의 바르지만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아이입니다. 시댁은 같은 동네라 아주 가까웠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연로하신 아버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남편이 아버님을 모시고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동의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께는 자식들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테니까요. 시아버지 박상철 아버님은 이른이셨고 마른 체격에 세월의 흔적으로 눈이 침침하셨고 걸음걸이도 조금 불편하셨습니다. 말씀이 거의 없고 내향적이셔서 손주들과 살갑게 지내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까다로운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불길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기 시작한 건 지난 여름이었어요. 유나가 방학이라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고 싶다며 아버님이 유나를 방으로 불러 잠시 안아주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외로우신 노인이 손녀를 안아주고 싶어 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빈도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거의 매일 밤 아버님은 유나를 당신의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엔 몇 분이던 것이 10분, 30분이 되고 어떤 날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한 건 방에서 나올 때마다 유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가는 가늘었거나 겁에 질린 아이처럼 붉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물으면 아이는 늘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괜찮아 라고만 대답했지만 눈빛은 그 말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유나에게 일찍 자라고 하자 아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 옆에 조금만 더 있어주면 안 돼? 이유를 묻자 아이는 고개만 저으며 베개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달래주었고 아이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유나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시아버지의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유나야, 할애비 방에 잠깐 오너라.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유나 잠들었어요. 오늘 애가 좀 피곤해해서요. 내일 오라고 할게요. 아버님은 평소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희미한 복도등 아래에서도 저를 소름 돋게 하는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아버님은 몇 초간 가만히 서 계시다가 그럼 내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2마디였지만 그 억양은 정말 기묘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저 그 말을 듣고 떨지 않으려고 애써야 했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문이 닫히자 유나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할아버지 방에 가기 싫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당신 괜한 걱정하는 거야. 아버지가 연세 드셔서 손녀 예뻐서 그러는 거지. 나쁘게 생각하지 마. 저는 최대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딸이 무서워하는 건 안 보여요?
남편은 여전히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엄하셨어도 손주는 끔찍이 아끼셔. 절대 나쁜 짓 할 뿐 아니야.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제 상상일까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외롭고 병든 70대 노인을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 주 화요일 밤, 아버님은 9시가 넘어 유나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문 밖에서 멈칫거리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나지막이 무언가 말하자 유나는 몸을 떨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버님 방 앞을 지나가며 엿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부러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잠들 때 또다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후에 전자상가에 가서 벽을 통해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초소형 녹음기를 샀습니다. 이런 행동이 지나치다는 건 알았지만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는 엄마의 본능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저는 먼지떨이를 든 척 시아버지 방을 지나갔습니다. 아버님은 TV를 보느라 저를 신경 쓰지 않으셨죠. 저는 재빨리 아버님 침대 옆 장롱 틈새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9시 20분쯤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아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 방으로 잠깐 오너라. 저는 유나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몸을 웅크렸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더 화를 내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아이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말해야 해.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버님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기다렸다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치직거리는 잡음이 들리다가 이내 소리가 선명해졌습니다. 아버님의 목소리, 이리 오너라, 이리 가까이 앉아. 유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아버님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무서워? 할아버지가 우리 강아지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죠. 그리고 다음에 들려온 소리는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라. 엄마가 알면 할아버지가 아주 슬플 거야.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을 틀어막았고 공포에 질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온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유나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껐습니다. 두 다리가 풀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어두운 방향으로 꺾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단 1초도 저 남자와 단둘이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끈 녹음기를 든 손이 심하게 떨렸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방금 박 아버님이 유나에게 했던 말 한마디가 망치처럼 관자놀이를 내리치는 듯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길한 예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한 엄마의 심장을 쥐어짜는 적나라한 현실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쉬려고 했지만 호흡이 자꾸만 끊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몇 분 뒤
아버님 방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누가 볼까 두려운 듯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유나는 제 허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끔찍한 무언가로부터 막 탈출한 아이처럼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방으로 가자.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빠르게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베개를 끌어안았고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미 겁에 질린 아이를 다그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을 단 하루도 더 지속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무슨 짓 하셨니? 아이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긍정보다 더 무서운 대답이었습니다. 잠시 후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저 자신조차 갖지 못한 평온을 전해주려는 듯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엄마는 다 믿어. 넌 아무 잘못 없어. 유나는 제 손을 꽉 쥔 채 흐느꼈습니다. 엄마, 다시는 할아버지 방에 안 가게 해줘. 할아버지가 무서워. 할아버지가 무서워라는 두 단어가 제 혈관 하나하나를 베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무도 너한테 강요 못해. 엄마가 지켜줄게. 유나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면서도 따라 울지 않으려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냉정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분노가 온몸을 불태울 듯이 솟구쳤습니다. 유나를 제 옆에 눕혔습니다. 마치 손을 놓으면 아이가 깊은 심연으로 떨어질까 두려운 사람처럼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방구석 작은 등만 남겨두고 불을 껐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아이는 고른 숨을 내쉬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기댄 채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준비가 된 사람처럼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세 글자만 맴돌았습니다. 용서 못해. 저는 녹음기를 꺼내 다시 한번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다시 들으며 스스로를 고문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았지만 맞서기 전에 모든 것을 확실히 명확히 이해해야 했습니다. 다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나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 박 아버님의 부드럽지만 기묘하게 부드러운 무언가 부정한 것을 숨기는 사람 특유의 무서운 속삭임, 그리고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들. 저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녹음기를 껐습니다. 저는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공기가 너무 무거워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민준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남편 방으로 가려고 문을 열었지만 복도로 나서자 아버님 방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죠. 아버님과 직접 마주할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로 분노한 상태라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유나 옆에 앉았습니다. 밤은 너무나도 길었고 제가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시간 감각조차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저는 민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할 얘기가 있어. 아주 심각한 얘기야. 민준은 놀라 저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얼굴이 그렇게 창백해.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나 아버님 방에 녹음기 설치했어. 어젯밤에 아버님이 유나 부르셨을 때 그걸 다 녹음했어. 민준은 즉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른방에 녹음기를 설치하다니. 그건 예의가 아니지.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그건 예의의 문제가 아니야.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뭘 들었길래 그렇게 심각한 척이야. 저는 대답 대신 녹음 파일을 재생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민주는 처음엔 미간을 찌푸린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표정이 당혹감에서 충격으로 변했습니다. 유나의 흐느낌이 들리는 대목에 이르자 민주는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민주는 거의 30초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검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거 정말 아버지 목소리 맞아?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들었잖아. 나도 믿고 싶지 않지만 이게 현실이야. 민주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옆방의 유나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달려가 아이를 안아 달랬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가 무슨 짓 하셨어? 아빠한테 말해봐. 유나는 계속 고개만 저으며 울면서 민준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할아버지 방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민주는 뺨을 맞은 사람처럼 굳었습니다. 그는 유나를 침대에 눕히고는 분노로 가득 찬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남편이 뭘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진정해. 지금 소리 지르면 상황만 더 나빠져. 민주는 제 손을 뿌리치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딸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진정해. 저는 남편의 팔을 꽉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유나를 지키려면 계획이 필요해. 무작정 달려들었다가 걷잡을 수 없게 되면 어떡해. 이번 한 번만 내 말 들어줘. 민주는 멈춰 섰습니다. 그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목이 맨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일단 유나를 이 집에서 데리고 나가야 해. 잠시라도. 그런 다음에 생각하자. 민주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이 옳다는 걸 그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복도에서 시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릿느릿 발을 끄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우리 방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민주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은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박 아버님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규칙적이지만 무언가 무거운 발소리,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집안의 공기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준이 제 옆에 섰고 우리는 심장이 터질 듯한 채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똑, 똑, 똑. 아버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낮춘 듯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문 좀 열어라.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민준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바로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평소보다 초롱초롱했지만 그건 총명함과는 다른 종류의 빛이었습니다. 기묘하고 제가 오랫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방문은 왜들 그리 닫아놓고 있느냐? 유나는 어디 있느냐? 하레비 방으로 좀 오라고 해라. 할 말이 있다. 민주는 몸이 굳었고 저는 그의 팔에 핏줄이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유나는 아버지 방에 안 갈 거예요. 애는 그냥 자연스럽게 두세요. 아버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안 가? 밤마다 나랑 같이 있었는데, 나를 얼마나 따르는데, 제가 민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유나가 무서워해요. 밤새 울었어요. 다시는 아버님 방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아버님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손녀를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어둡고 무언가 적대적인 감정이 솟아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게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공기는 터지기 직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민준이 심호흡을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다 들었어요. 아버님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뭘 들었다는 게냐? 민준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 방에서 있었던 일, 저랑 서연이가 다 들었다고요. 순간 박 아버님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당황이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읽을 수 없는 복잡한 표정, 마치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을 건드린 사람 같았습니다. 이내 그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귀에 거슬려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누명을 씌우는구나. 내가 늙었으니 집에서 내쫓으려고 작당을 하는 게지?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유나한테 하신 일은 설명해 보세요. 아버님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느냐.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버님은 매일 밤 유나를 방으로 부르셨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무섭게 하셨잖아요. 아버님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 아버님은 벽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내년들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 아이는 할미를 그리워해서 내가 달래준 것뿐이다. 너희들보다 내가 더 그 아이를 아낀다.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마라. 민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럼 어젯밤 녹음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아버님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알고 지낸 이래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짜 당혹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그 감정을 분노로 감췄습니다. 그는 복도를 향해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날 내쫓으려는 거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아. 그는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집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주는 곧 쓰러질 사람처럼 벽에 기대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자 그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게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조차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유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는 거야. 민주는 넋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유나의 짐을 챙겼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요. 제가 유나를 안고 차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겁에 질려 제 목을 꼭 끌어안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막차 문을 잠그고 올라타려는데 박 아버님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님은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게냐. 유나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유나는 겁에 질려 제 품으로 파고들며 얼굴을 제 어깨에 묻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아버님을 보지 못하도록 꽉 껴안았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절 힘들게 하지 마세요. 며칠만 유나를 데리고 나가 있어야겠어요. 아버님은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노에 가득 차 말했습니다. 네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 내가 너희들 앞에서 죽어버릴 것이다. 저는 본능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아버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그 아이는 여기 있어야 한다. 내 방으로 와야 해. 그 아이는 내 것이다. 마지막 말에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민준이 달려들어 아버님의 양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님은 몸부림쳤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날 그 아이와 떼어놓지 마라. 내게는 그 아이가 필요하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유나가 무서워하잖아요. 바로 그때 박 아버님이 현관 계단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 좀 봐요. 민준이 달려가 아버님을 어깨에 기댔습니다. 아버님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눈은 크게 떴지만 초점이 흐렸습니다. 내 것을 빼앗아가지 마라.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준이 아버님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유나는 아버지 손녀지, 아버지 것이 아니에요.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며 고통받는 사람처럼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나는, 아버님은 목이 메어 마지막 말을 뱉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님의 눈빛이 마치 두 다른 사람 사이에서 갇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쪽은 제가 알던 병든 노인, 다른 한쪽은 그 자신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어두운 무언가였습니다. 민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구급차 불러.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유나는 겁에 질려 저를 더 꽉 껴안았고 아버님은 민준의 품에 안겨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내 곁에 두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은 공포보다 더 깊은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구급차가 아버님을 싣고 떠나자 민준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아, 이제 뭘 믿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든 유나는 안전해. 민준은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차에 오르기 위해 등을 돌리는 순간 박 아버님이 살며시 눈을 떠 제 품에 안긴 유나를 똑바로 쳐다봤다는 것을. 그 눈빛은 죄 없는 사람의 것도 아픈 사람의 것도 뉘우치는 사람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유나를 차에 태웠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대문을 나서는 구급차를 따라가는 동안 심장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버님이 저렇게 쓰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 느끼는 감정은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뒤죽박죽 얽힌 혼란, 딸에 대한 두려움, 남편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조금씩 드러나는 너무나 어두운 진실이었습니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일단 유나 데리고 친정으로 가 있어. 거기서 기다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뒷좌석에서 제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내내 아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제 옷이 구겨질 정도로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유나야, 어디 아픈 데 있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 유나가 제 어깨에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아버지 댁에서 며칠 지내면서 엄마가 돌봐줄까? 유나는 폭풍우 속에서 피난처를 찾은 사람처럼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달려 나오셨습니다. 제 창백한 얼굴을 보시더니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유나 앞에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어서 저는 그냥 유나 며칠만 맡기려고요. 집에 좀 일이 있어서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한참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일단 들어오너라. 저는 유나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아서
벽에 기대야만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의식 돌아왔어. 의사 선생님이 한 명씩 들어오래. 남편의 목소리는 방금 온 사람처럼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윤아를 부탁하고 곧장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민주는 곧 쓰러질 사람처럼 복도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달려갔습니다. 오빠, 아버님은 어떠셔?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가 노인성 우울증이랑 불안장애가 오래 누적됐대. 그래서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대.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이 놓이기는커녕 오히려 이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민주는 병실을 들여다보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은 윤아부터 챙겨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중에 아내나 며느리 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쓰러지시기 전에 아주 혼란스러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가족분들께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억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어떤 순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말씀하십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2가지 상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질병 때문이고 일부는 가족들이 모르는 오랜 심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남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께 들어가 볼래?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들어가 봐. 난 아직 마주할 자신이 없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병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박 아버님은 옆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2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 가까이 다가가 이불을 덮어드리려 했습니다. 제 손이 침대에 닿는 순간 아버님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온화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동공이 약간 수축된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잠기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가, 윤아는 어디 있느냐? 저는 소름이 돋았지만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친정에서 쉬고 있어요. 아버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팔을 짚고 일어나려 애썼지만 손이 너무 떨려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 아이를 데려갔느냐?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님, 피곤하시니 내일 이야기해요.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며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아만이 나를 평온하게 한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아버님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오직 그 아이만이 진실하다. 저는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의 손이 갑자기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거친 숨결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아가, 나를 그 아이와 떼어놓지 마라. 제발. 저는 아버님의 손을 힘껏 뿌리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쉬세요. 아버님은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점심때 윤아를 데려와라. 보고 싶다.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아는 데려올 수 없어요.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아버님은 저를 돌아보며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갈 것이다. 저는 문 쪽으로 완전히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박 아버님은 즉시 표정을 바꿨습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요. 그는 눈을 감고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님은 눈을 뜨고 민준을 약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비가 너무 힘들구나. 저는 그 변화를 목격하며 옆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위협적이던 사람이 순식간에 온화하고 무해한 노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무슨 짓 했길래 아버지가 이렇게 우셔?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아버님은 벽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어깨가 억울한 사람처럼 떨렸습니다. 내가 유나를 예뻐하는데 저것들이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 병들게 해. 민주는 당황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아,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민주는 혼란과 고통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는 양쪽 사이에서 완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박 아버님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저 애가 유나를 데려가지 못하게 해다오. 아비는 죽을 것 같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말은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설탕으로 포장된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심장을 안고 복도를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단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유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저 대신 그 일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친정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마당의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문을 열며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하루 종일 어딜 갔었니? 무슨 일인데 얼굴이 그렇게 수척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유나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낡은 곰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유나는 달려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조금만 떨어져도 다시 그 끔찍한 곳으로 끌려갈까 두려워하는 듯 얼굴을 제 가슴에 묻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그제야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작은 손은 여전히 제 옷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밖으로 나오자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를 계속 지켜봐야 한대. 방금 서류에 서명하고 왔어. 제가 잠시 침묵하자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아까 오후에 아버지가 성격 변하는 거 봤어? 저는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응, 똑똑히 봤어.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아버지가 뭔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녹음된 내용 믿어? 민준은 거의 10초간 침묵하다가 목이 졸린 사람처럼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믿어. 그건 분명히 아버지 목소리였으니까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여전히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믿고 싶어. 병 때문에, 병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 저는 남편이 헛된 희망에 빠지지 않도록 즉시 대답했습니다. 병 때문에 유나는 내 것이라고 말하진 않아. 병 때문에 아이한테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시키지도 않고, 병 때문에 매일 밤 아이를 울게 만들지도 않아.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도 알아. 알지만 너무 고통스러워, 서연아. 저는 입술을 깨물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당신이 일만큼 고통스러우면 유나는 10만큼 고통스러워. 당신은 유나 아빠야. 누구 편에 설지 선택해야 해.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전화기 너머로 무겁게 숨만 내쉬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하룻밤만 시간을 줘. 내일 친정으로 가서 당신이랑 얘기할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박 아버님이 찾아올까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보았던 아버님의 눈빛, 유나의 등 뒤에 깊숙이 박힌 듯한 그 눈빛, 무언가가 점령하여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한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거실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유나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바람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꿈 꿨어. 저는 아이를 옆에 앉혔습니다. 무슨 꿈? 유나는 눈을 비볐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를 방으로 부르고 문을 잠갔어. 그리고 엄마한테 말하면 화낼 거라고 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 거야. 아무도 널 무섭게 할 수 없어. 유나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까맣고 동그란 눈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나 찾으러 오지 않게 해줘. 저는 아이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절대로. 아이는 한참 동안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나서야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방에 눕히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준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서연아, 아까 오후에 아버지가 나한테 한 말이 있는데 당신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답장을 보냈습니다. 말해줘. 5분 뒤 새로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물었어. 유나가 누굴 닮았지? 너를 닮았나? 민준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바로 뒤이어 다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걸 묻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입을 다무셨어. 한참 뒤에 그러시더라. 유나는 옛날에 내가 내 어미랑 못다한 걸 채워주려고 태어난 아이다. 내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아버지는 또 다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입을 다무셨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준 씨,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민준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연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생각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르겠어. 박 아버님은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뭔가는 기억하고 있어. 그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 그리고 그게 유나라는 걸. 민준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유나는 내 딸이야. 확실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유나가 당신 딸이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 내 말은 아버님 머릿속에 어떤 왜곡된 기억이 있다는 거야. 그 기억 때문에 유나를 어떤 물건처럼, 옛날에 빼앗겼던 무언가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라고.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가 벽을 세게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무너지는 감정을 견디려 애쓰는 것이겠죠. 잠시 후 그가 다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민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유나 곁에 꼭 붙어 있어.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누가 유나 이름을 불러도 절대 밖에 내보내지 마. 알았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다음 날 아침을 먹기도 전에 마당에 개가 지저댔습니다. 유나는 죽을 먹다가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러 나가셨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다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봐. 저는 달려나갔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구급차가 바짝 붙어 있었고 2명의 구급대원 사이에 박 아버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수액도 산소 마스크도 없이 잿빛 얼굴이었지만 눈은 지극히 또렷했습니다. 그는 집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민준도 아닌 유나를. 유나는 아버님을 보자마자 의자를 뒤로 밀치고 폭풍우 속의 등불처럼 배를 감싸 안고 떨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유나 앞을 가로막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민준이 의료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아버지를 병원에서 모시고 나온 겁니까? 아직 퇴원하시면 안 되는데. 한 구급대원이 난처한 듯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자진 퇴원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손녀를 당장 만나러 가야 한다고요.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새벽은 유나가 할아버지 꿈을 꿨다고 말한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 아버님은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일어서려 애썼습니다. 구급대원이 넘어지지 않게 붙잡았지만 그는 기어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아가, 유나를 이리 다오. 내가 안아봐야겠다. 저는 유나를 거의 제 몸속으로 숨길 듯 꽉 껴안았습니다. 민준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 유나 근처에 오지 마세요. 아버님은 아들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늙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부서진 미소였습니다. 그 아이는 나의 빛이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그는 유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내게는 그 아이가 필요하다.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살려줘. 저는 유나를 안고 곧장 집 안으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밖에서 박 아버님이 휠체어를 두드리는 소리가 제 심장을 내리치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민주는 밖에서 구급대원에게 소리쳤고 소음은 점점 커졌지만 모든 소리는 유나의 울음소리에 묻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나 찾으러 왔어.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엄마한테서 널 데려갈 수 없어. 아무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박 아버님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치고 이 세상에서 제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양유나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귀에서 똑똑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마당에서는 민준과 구급대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그 사이로 박 아버님의 약하지만 집요한 목소리가 섞여들었습니다. 이리 다오. 얼굴만 한번 보겠다. 그 한마디에 유나는 이가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마주 앉아 양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봐. 아무도 널 데려갈 수 없어. 엄마가 지켜줄 거야. 알겠지?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줘. 저는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이제 겨우 10살, 학교와 책, 친구들밖에 모르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 가족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구급대원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을 다시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차에서 내리게 하지 마세요. 제 딸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란 말입니다. 이내 발소리, 차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름 끼치는 침묵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창백한 얼굴로 문가에 서 계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왜 저러시는 거야? 저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엄마, 이건 말로 다 못해요. 그냥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아무한테도 유나 데려가게 하지 마세요. 누가 불러도 절대 밖에 내보내지 마세요. 엄마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이 집에선 아무도 그 아이 손댈 수 없어. 날이 저물고 유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제 손을 꽉 쥔 채 잠들었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방 안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백 개의 질문이 떠올랐지만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박 아버님은 왜 유나를 지켜야만 하는 존재로 여기는 걸까? 왜 그런 기괴한 의존이 생긴 걸까? 병원에서 아버님이 내뱉었던 말의 조각들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아이만이 나를 평온하게 한다. 나를 그 아이와 떼어놓지 마라. 옛날에 내가 네 어미랑 못다한 걸. 마지막 말이 가장 소름 끼쳤습니다. 못다한 것, 그게 뭘까? 그게 민준과 유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몸에서는 여전히 병원과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 이제 격리병실에서 따로 관찰하신대.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무슨 말씀하셨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아까 유나를 보던 아버지 눈빛을 견딜 수가 없어. 잠시 후 민주는 의자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아버지는 평생 존경했던 분인데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하지만 아무리 아파도 정신 차려야 해. 유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해. 민주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알아. 하지만 아버지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참았습니다. 아니면 아버님이 그걸 아주 오랫동안 숨겨왔던 걸지도 몰라. 몸이 약해지면서 드러난 것뿐일지도.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그 못다한 것이라는 말, 당신은 뭐라고 생각해? 저는 애둘러 말하는 것이 민준을 더 절망에 빠뜨릴 뿐이라고 생각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박 아버님은 시어머님과 관련된 어떤 낡은 기억, 해소되지 못한 갈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아니면 외부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어떤 일이 있었거나, 그리고 이제 정신이 흐려지면서 유나를 그 기억 속에 뒤섞어 버린 거야. 민주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기운 없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유나를 대체제로 보고 있다는 거야?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해.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즉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 전화야?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병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접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박 아버님이 병실에 있으려 하지 않고 손녀를 만나야 한다며 문을 부수려 하고 다른 사람이 손녀를 납치했다고 소리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를 방 밖으로 나가게 놔두세요? 의사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환자분이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진정하세요. 저희가 제압하고 있지만 보호자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시간 넘게 아이 이름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를 꽉 붙잡아 주세요. 절대 나오시게 하면 안 됩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는 이제 정상인이 아니야. 저는 일어나 문과 창문의 잠금 장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작은 틈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탈출할까봐 무서워. 너무 무서워. 저는 그를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탈출해도 유나는 못 데려가. 내가 맹세해. 새벽 3시쯤 제가 막 잠이 들려던 찰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유나를 흘끗 봤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상철 환자분 당직 의사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의사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환자분께서 방금 하신 말씀이 있는데 즉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의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손녀를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 거기서 잔 적이 있어서 똑똑히 기억한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릴 때 거기서 잤다니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아주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고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 이름을 말했나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유나요. 두 다리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감시를 강화했지만 가족분들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환자분께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 바람에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잠든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순수한 얼굴,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3단어만 맴돌았습니다. 기다릴 수 없어. 유나를 데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유나가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본능적으로 제 팔을 꼭 쥔 채 세상의 마지막 안전지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70세 노인이 병원에 감시받고 있으면서도 10살 아이를 찾아 나설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신호는 필요 없었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민준을 기다릴 수도 없었고 병원이 아버님을 영원히 붙잡아 둘 거라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유나를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가방에 아이 옷 몇 벌을 챙겨 넣었습니다. 큰 불은 켜지 못하고 휴대폰 불빛에 의지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문가로 다가와 속삭이셨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러니? 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엄마, 유나 데리고 가야 해요. 그 사람이 빠져나올 방법을 찾고 있어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세상에 그 양반이 탈출하면 어떡하니? 우리 집엔 여자랑 애밖에 없는데. 엄마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사람 부를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유나가 어디 있는지 알려지면 결국 탄로날 거예요. 비밀로 해야 해요. 엄마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려고? 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30km쯤 떨어진 옆 동네 이모님 댁이요. 아무도 모르고 이모님 혼자 사세요. 엄마는 숨을 한 번 크게 내쉬고
진정하려 애쓰셨습니다. 알았다. 어서 가거라. 엄마가 집 지키고 있을게. 누가 물으면 유나가 열나서 아무도 못 만난다고 할게. 저는 엄마를 한번 꽉 안았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엄마는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애나 챙겨. 저는 유나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잠결에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모 할머니 댁에 며칠 놀러 가자. 여긴 너무 더워서 우리 유나 잠 못 자잖아. 피곤했지만 유나는 제 목을 끌어안고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유나에게 외투를 입히고 최대한 조용히 뒷문을 열고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정원 전체가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제가 막 대문을 여는데 엄마가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왜요, 엄마? 엄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속삭였습니다. 아까 네 아빠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 네가 둔 줄 알았는데 받아보니 화면에 박상철 이름이 떠 있더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빠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번이나 연달아. 무서워서 못 받았어. 몇 초 만에 머릿속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버님한테 아빠 번호가 있지? 왜 한밤중에 전화를 걸었을까? 무슨 목적으로? 저는 유나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또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아빠는 깨우지 마시고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세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차를 밖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어서 가거라. 빨리. 밤길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유나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얼굴을 때리는 차가운 바람 덕분에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해졌습니다. 가면서 저는 박아버님의 마지막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 어릴 때 거기서 잔 적이 있어. 똑똑히 기억한다.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직접 찾으러 갈 것이다. 옛날에 내가 내 어미랑 못다한 걸. 이 말들을 종합해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 기괴했습니다. 특히 어릴 때 거기서 잔 적이 있다는 말. 유나는 외갓집에서 잔 적이 없었고 우리 집, 시댁, 친정 외에는 다른 곳에서 잔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어디일까? 저는 아버님 머릿속에 아주 낡았지만 유나와 뒤섞인 기억의 방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유나가 단순한 손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 어떤 과거, 아버님이 평생 집착했던, 가질 수 없었던 누군가의 그림자인 것처럼요. 그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서연아, 어디야? 아버지가 계속 유나 이름 부르고 계셔. 너무 불안해. 저는 장소를 말하지 않고 답장했습니다. 유나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어. 어디냐고 묻지 마. 하지만 민주는 마치 끔찍한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처럼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연아, 나 어머니랑 관련된 걸 하나 발견했어.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답장했습니다. 뭔데? 거의 2분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2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낡은 장롱에서 잠긴 나무 상자를 찾았어. 억지로 열어보니 안에 수첩이 하나 있더라.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무슨 수첩? 민주는 한 줄씩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일기장이야. 어머니가 쓰시길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이상한 증세가 있었대.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대체제로 보고 있다고 의심하셨어. 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누구를? 민준이 답장했습니다. 어머니 자신을. 공기가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말은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집착한 나머지 현실과
기억을 뒤섞었다는 거야? 민준이 보낸 마지막 문자는 제 심장을 때리는 한 방이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어머니가 분명히 적어두셨어. 나중에 아버지가 약해지고 기억이 흐려지면 어머니를 닮은 아이를 찾게 될 거라고. 저는 숨을 쉬기도 전에 다음 문자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쓰셨어. 만약 당신 아버지가 놓지 못한다면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보내야 한다. 서연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이 글을 쓰셨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유나의 얼굴. 민준을 닮은 구석도 있지만 유나는 눈매와 인매가 시어머니와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 아버님이 매달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나를 손녀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집착했던 여인, 시어머니의 복제품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민준이 문자를 이어 보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는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야.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가 보낸 마지막 문자는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일기장에 당부하셨어. 절대로 아버지를 어머니를 닮은 아이와 단둘이 두지 마라. 이해하겠어. 저는 휴대폰을 길에 떨어뜨렸습니다. 유나가 놀라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저는 아이를 가슴에 바싹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아무도 너한테 손 못 대게 할 거야. 아무도. 하지만 그 문자 이후 우리는 단순히 정신적으로 아픈 노인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의 평생에 걸친 집착과 그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저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에 담긴 비밀을 알고 난 충격 속에서 유나를 꽉 껴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병든 노인에게서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한평생 이어진 집착의 망령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숨겨왔던 그 비밀로부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길가에 차를 세우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유나가 뒤에서 저를 안으며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계속하자. 멈추지 마. 그 한마디가 저를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유나의 헬멧을 고쳐 씌운 뒤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한테 바싹 붙어 앉아. 바로 출발할게.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등을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속도를 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차의 불빛을 삼킬 듯 했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이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는 긴 그림자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굽이진 길, 사람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을 차례로 지났습니다. 오직 저와 유나, 그리고 우리 둘에게 매달린 공포뿐이었습니다. 40여 분 뒤 저는 이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집은 마을 맨 끝에 있었고 대나무 숲과 논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만큼 먼 곳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모님이 문을 열고 놀란 눈으로 보셨습니다.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저는 마음속 모든 것을 억누르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모, 며칠만 신세 질게요. 아주 큰일이 생겨서 친정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모님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신 듯한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더 묻지 않으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어서 들어와, 빨리. 저는 유나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제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모님은 제게 물을 주시고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박 아버님이 유나를 찾고 있어요. 이모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애를 왜 찾아? 저는 테이블을 내려다 봤습니다. 깍지 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분, 제정신이 아니에요. 유나를 자기가 지켜야 할 무언가로 여기고 있어요. 이모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무언가라니? 저는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했습니다. 정신이 많이 안 좋으세요. 유나를 시어머니 기억이랑 뒤섞어 버렸어요. 애가 어머님이랑 너무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이모님은 몇 초간 숨을 참았다가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그거, 이모는 예전부터 느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요? 이모님은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방안을 둘러보셨습니다. 내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한테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어.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이 예전부터 아셨다고요? 이모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양반이 자기를 아끼는 건 알았지만 그 사랑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 언젠가 그러더라. 남편을 볼 때마다 자기를 통과해서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 같다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누구요? 이모님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 양반 옛날 여자. 아주 오래전 일이야. 내 시어머니가 결혼 초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양반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대. 사랑하는 방식이 꽉 붙들고 통제하는 시기였다고 했어. 그래서 몇 번이나 헤어지려고 했었대. 저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내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가졌을 때 그 양반이 변했대. 아이가 생기면 그 옛날 여자를 덜 생각할 거라고 믿었나 봐. 그래서 병이 나은 줄 알았는데 민준이가 크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했어. 저는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그럼 그 일기장은요? 이모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걸 예견했던 거야. 그 양반이 늙고 약해져서 통제력을 잃으면 자신을 닮은 아이를 찾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지. 그리고 그게 바로 유나였고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맞아요. 유나는 시어머니랑 이상할 정도로 닮았어요. 눈매, 콧날, 웃을 때 오므라드는 입까지. 이모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었다면 절대 그 양반이 애 근처에도 못 가게 했을 거라고 했어. 그런데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일이 이렇게 된 거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모, 그 사람이 병원에서 탈출했어요. 아빠한테 전화도 했고요. 유나가 어릴 때 어디선가 잔 적이 있다고 했는데 유나는 새집 말고는 어디 간 적이 없어요. 이모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차분하고 명확했지만 어딘가 소름 끼치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 유나 3개월 때 나한테 이틀 맡긴 거 기억나니?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열이 나서 혼자 누워 있었어요. 아이를 어디 데려간 적이 없다는 건 똑똑히 기억해요. 이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넌 이틀 동안 여기서 누워 있었고 유나는 작은 방에 있었지. 그때 박 아버님이 널 찾아왔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오셨다고요? 이모님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널 걱정해서 왔다고 하길래 의심하지 않았어. 그래서 유나를 잠깐 보게 해줬지. 근데 아이는 자고 있었고 그 양반은 그냥 서서 아주 오랫동안 쳐다보기만 했어. 그때는 그냥 할아버지가 손녀를 예뻐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지. 저는 숨도 못 쉴 정도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유나가 어릴 때 여기서 잤다고 말하는 거군요. 이모님은 미안함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유나는 바로 저 방에서 잤고 박 아버님은 거기 서 있었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분이 그 밤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이모님은 제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분은 잊지 않은 게 아니야. 그걸 시작점으로 삼은 거지. 저는 유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작은 얼굴을 제 어깨에 기댄 채 자신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느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여기서 지내야겠다. 내가 대문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게. 유나를 아는 사람은 너, 내 엄마, 그리고 그 양반뿐이야.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건 이모님은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분은 이성으로 유나를 찾는 게 아니야. 너무 오랫동안 집착해온 사람의 본능으로 찾는 거야. 저는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이의 손, 목이 메었습니다. 이모님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서연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그분은 조만간 여기까지 찾아올 거야. 저는 유나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마당의 어둠 속에서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눈을 감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는 유나 곁에 바싹 붙어 앉아 한 발짝도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모님 댁은 모든 문과 창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대나무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긴팔을 휘젓는 듯 했습니다. 이모님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현관문을 힐끗거리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긴장감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 되어서야 유나가 고른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었지만 손은 여전히 제 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만 놓아도 어딘가로 끌려갈 것처럼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널 버리지 않아. 이모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아버지가 유나가 여기 있는 거 모르는 거 확실하니? 저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엄마는 말 안 하셨고 민준 씨는 이모님 댁이 이 동네 맨 끝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 차로는 이 길을 절대 못 올 거예요. 하지만 제 말 스스로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박 아버님이 유나가 어릴 때 여기서 잤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의 병든 기억 속에서 이곳이 유나와 연결된 장소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가 제정신이든 아니든 이곳은 그의 머릿속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새벽 3시 30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섣불리 받지 말고 누가 보냈는지 봐. 화면에 문자가 떴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는 거야?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네.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적어도 박 아버님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유나랑 안전한 곳에 있어. 어디냐고 묻지 마. 아버님은 탈출 안 하셨어. 민준이 바로 답장했습니다. 아직 병원에서 문 잠갔는데 유나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유나 이름만 계속 부르고 계셔. 너무 무서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 너무 흥분하셔서 진정제 주사 놓을 준비하고 계셔. 저는 멈칫했습니다. 진정제. 만약 약이 충분하지 않다면, 만약 그가 버텨낸다면, 저는 재빨리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해. 절대 빠져나가게 하면 안 돼. 민주는 단 3글자만 보냈습니다. 미안해.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글자 안에서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새벽 4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유나를 눕히고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쨍그랑 대문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모님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세상에, 이 시간에 누구야? 저는 즉시 유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얼굴이 창백해져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문 열지 마.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안 열어, 절대 안 열어.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다급하고 집요하게 울려서
집 뒤 닭장의 닭들마저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모님은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창문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채 보기도 전에 이모님은 창백해진 얼굴로 커튼을 다시 쳤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야.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이모님이 속삭였습니다. 민준이야. 저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지만 불과 몇 초 뒤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지? 이모님이 문을 열자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옷은 먼지투성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병원에서부터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처럼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그는 숨이 찬 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휴대폰 아직 가지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문자 메시지 좀 확인해봐.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랑 연락했는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당신 말은? 민주는 서 있을 힘도 없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 생각에 어머니는 이 일이 일어날 걸 똑똑히 알고 계셨던 것 같아 숨기려고 애쓰셨고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랑 따로 얘기를 나누셨을지도 몰라. 저는 유나를 의자에 앉히고 엄마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제가 낡은 문자들을 하나씩 넘기는 동안 유나는 제 팔을 꽉 안고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는 아이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걱정 마. 이모님은 잘 보이도록 작은 등을 켰습니다. 저는 문자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대부분 엄마가 일상적으로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낯선 번호로 온 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유나를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문자 시어머님이 엄마한테 보낸 거 맞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분 글씨체야. 항상 저렇게 짧고 급하게 쓰셨어. 저는 다음 문자를 열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유나를 그 사람에게서 떠나보내게.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민주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미리 알고 계셨어. 아버지가 그 집착의 그림자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걸.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모님은 팔짱을 낀 채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미리 경고했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로군. 유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나 찾으러 온 거야.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무도 널 못 찾아. 엄마가 약속할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약속이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일 뿐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의자를 끌어당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당신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제가 고개를 들자 민주는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머니가 마지막 날들에 쓰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숙여 읽었습니다. 만약 민준이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내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었지. 그는 옛 여자를 잊지 못했어. 그리고 그의 눈에 나는 그 여자의 복제품이었단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그가 이성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았어. 내가 죽고 나서야 그 일이 일어났구나. 제 손이 떨려 수첩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만약 그가 약해지고 기억이 뒤섞이면 나를 닮은 눈을 가진 아이를 찾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막고 싶었던 것이다.
저는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유나가 그의 눈에 비친 나의 그림자가 되지 않게 해다오. 저는 정말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수첩을 꽉 쥐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유나가 자신을 닮았다는 걸 미리 아셨던 거야. 아버지가 거기에 매달릴 거라는 것도. 이모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 비밀이 아이를 찾아온 거로구나. 저는 유나를 안고 눈물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아무도 너한테 손 못 대. 하지만 바로 그때 쿵 하고 대문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튀어나올 듯 놀랐습니다. 이모님은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의 얼굴이 즉시 굳었습니다. 서연아, 민준아, 대문 밖에 누가 서 있어.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누구요? 이모님은 떨었습니다. 잘 안 보여. 하지만 키 크고 마른 형체가 미동도 없이 집안을 쳐다보고 있어. 제 피가 혈관 속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문으로 달려갔고 저는 유나를 안고 벽으로 물러섰습니다. 이모님이 내뱉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 눈빛, 그 모습,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누구냐고요? 이모님은 마른 침을 삼키고 바람처럼 속삭였습니다. 박 아버님이야. 저는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유나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나 찾으러 왔어. 밖에는 한 늙은 남자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저 칠흑 같은 어둠을 꿰뚫고 유나가 숨어있는 바로 이곳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 아버님의 그림자가 대문 밖에 조각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움직임도 떨림도 깜빡임도 없이 마치 우리가 알아채기 훨씬 전부터 그곳에 서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유나를 숨이 막힐 정도로 꽉 껴안았습니다. 유나는 흐느끼며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못 들어오게 해줘. 제발. 민주는 집안에서 넋나간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뜬 채 문틀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는 병원에 계셔. 그렇게 빨리 탈출할 수 없어. 하지만 진실은 바로 저 밖에 서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제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문은 다 잠갔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너무 떨려 문고리를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밖에서 쨍하고 박 아버님이 쇠창살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단 한 번의 소리였지만 제 머리털이 곤두섰습니다. 그 소리는 강하지도 다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느리고 의도적인 두드림, 마치 누군가를 아주 은밀하게 부를 때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누가 모셔다 드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그저 고개를 아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을 뚫고 커튼을 뚫고 제가 서 있는 곳을 똑바로 꿰뚫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문 열어주면 안 돼. 무슨 말을 하든 절대 열어주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박 아버님이 다시, 이번에는 2번 두드렸습니다. 쨍쨍. 저는 그 소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당장 병원으로 돌아가세요. 아프신 분이 어린애는 왜 찾으세요? 박 아버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늙고 흐린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은 정신 나간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주 명확히 기억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잠긴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준아, 비켜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느리지만 또렷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비켜라. 그는 소리치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집요하고 끈질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세요. 저랑 서연이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버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가 힘들어? 나는 그저 유나를 만나고 싶을 뿐이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가슴이 꽉 조여왔습니다. 유나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할아버지 거안이야. 아니라고. 저는 아이를 안고 떨었습니다. 괜찮아, 아가. 엄마 여기 있어. 민주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박아버님은 꿈쩍도 하지 않고 제 온몸을 차갑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모른다. 옛날에 나는 한 사람을 잃었다. 이제 또 잃을 수는 없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잖아요. 유나가 아니라고요. 박아버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다. 내 어미가 아니야. 집안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더듬거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님은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럼 그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박아버님은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과거에게 말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미를 만나기 전의 사람이다. 유나와 같은 눈을 가졌던 사람. 제 심장이 반박자 멈췄습니다. 유나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듣기 싫어. 무서워. 저는 유나의 귀를 막고 계속해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 대문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건 유나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아버님은 여전히 그곳에 서서 쇠창살에 손을 얹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그 사람을 영원히 잃었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 어미와 결혼한 거다. 내 어미가 그 사람을 닮았으니까. 이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민주는 피가 나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을 사셨는데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버님은 지친 사람처럼 쇠창살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다.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이 어둠 속에서 신음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민주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나를 그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걔는 이제 겨우 10살이에요. 아버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는 게 아니다. 느끼는 것이다. 저는 쓰러질 것처럼 떨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유나가 평생 자신을 사로잡았던 그 망령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집착은 시간조차 분간하지 못할 만큼 깊었습니다. 민준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유나를 아버지한테 안 줘요. 아무도. 아버님은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화내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슬퍼 보였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슬퍼 보였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데려가야겠구나. 이모님은 겁에 질렸습니다. 서연아, 문단속 잘해. 창문도 닫아. 저는 유나를 안고 안으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빗장을 걸 수 없었습니다. 이모님이 달려와 도와주셔야 했습니다. 민주는 불타는 벽처럼 현관문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더 무서워하게 만들지 마세요. 박아버님은 숨을 들이쉬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더 이상 말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떠났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불빛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문 밖이 조용해지자 이모님은 문을 쾅 닫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연아, 이젠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저는 유나를 안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아이를 제 품에 눕혔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흐느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또 오겠지.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무도 엄마한테서 널 데려갈 수 없어. 아무도. 유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지 마. 내 옆에 있어줘. 저는 아이 옆에 누워 몸에 바싹 붙여 안았습니다. 거실에서 이모님이 민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야. 본능으로 움직이고 있어. 서연이는 유나 데리고 여길 떠나야 해. 여긴 안전하지 않아. 민주는 목이 맨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죠? 아버지는 애가 어릴 때 누웠던 곳까지 기억하시는데. 이모님은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이모님이 한 말에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뿐이야. 유나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해. 가족들까지도. 저는 유나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서연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유나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저를 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유나를 지키기 위해 저는 한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나를 그 누구의 눈에도, 심지어 할아버지의 눈에도, 자기 자신의 과거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밤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밖의 어둠 속에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박 아버님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나타날 것만 같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제 몸에 바싹 붙어 작은 두 손으로 제 옷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칠 때마다 아이는 깜짝 놀라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민준과 이모님은 거의 동이 틀 때까지 거실에 앉아 잠들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두 사람의 지치고 불안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새벽 5시쯤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당장 떠나야 해.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민준은 목이 맨 듯 슬픈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이 도시를 떠나서 최대한 멀리. 저는 몇 초간 멈칫했습니다. 얼마나 멀리?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곳으로. 저는 유나를 안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집은, 우리 부모님은, 내 일은. 민준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말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저는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모님이 낡은 청가방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안에 서류랑 내가 모아둔 돈 조금, 그리고 유나 출생증명서 사본이 있어. 가지고 가거라. 먼 길 가는데 무슨 일 있으면 써야지.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모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아, 이모는 그냥 그 아이가 안전하기만 바랄 뿐이야.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민주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30분 안에 떠나야 해. 흔적도 남기지 말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휴대폰도 쓰지 말고, 친정에도 돌아가지 말고, 아는 곳은 어디도 들르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뒷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우리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유나는 떨며 제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열지 마, 열지 마. 저는 아이를 안고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이모님은 떨면서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그리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버지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이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몰고 오셨네. 아마 내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말했나 보다. 제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아빠가 땀에 젖은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딸아,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엄마가 유나한테 큰일이 생겼다고 하더라.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빠는 주위를 둘러보고 민준과 이모님, 그리고 유나의 창백한 얼굴을 보셨습니다. 아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서방 장인, 그 양반이 우리 손녀한테 무슨 짓 했냐? 저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대답했습니다. 아빠, 유나가 위험해요. 아빠가 밤만 들어도 잠 못 주무실 그런 위험이에요. 아빠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놈이 감히 내 손녀한테 내가 가서 박살을 내놓겠다. 민준이 말을 막았습니다. 아버님, 폭력으로는 해결 안 돼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세요. 이유 같은 것도 필요 없으세요. 집착에 사로잡혀 계세요. 아빠는 씩씩거렸습니다. 무슨 집착이길래 귀신처럼 한밤중에 애를 찾아다녀? 저는 억울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빠, 모든 게 걷잡을 수 없게 됐어요. 저 유나 데리고 여기서 떠나야 해요. 오늘 당장이요. 아빠는 저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시더니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손녀 데리고 가면 내가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오게 막겠다. 그 양반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모르세요. 그 사람은 유나를 평생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듯이 찾고 있어요. 아빠가 못 막으세요. 아빠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려는 거냐?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희 이 도시를 떠날 겁니다. 최대한 먼 곳으로요. 아무도 모르게 완전히 피할 겁니다. 아빠는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럼 잡지 않으마. 다만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전화 한 통만 해다오. 너희 모녀가 살아있는 것만 알게 해다오. 저는 아빠를 안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네, 아빠, 약속할게요. 하지만 아빠는 이 도피가 몇 주가 아니라 몇 년, 어쩌면 평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짐을 챙겼습니다. 제가 유나를 안고 이모님의 낡은 트럭에 탔습니다. 아빠는 문가에 서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꼭 참으셨습니다. 가거라, 딸아. 여긴 너무 위험해. 민준이 차 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 전화야?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병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접니다. 수화기 넘어 의사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민준 씨, 큰일 났습니다. 의사의 목소리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철 환자분이 실종됐습니다. 방금 환자분 병실 창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경비원 한 명은 맞아서 의식을 잃었고요. 1시간 전에 이미 나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유나는 제 옷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나왔어? 저는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바로 데리고 갈게. 민주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를 찾으셔야죠. 아버지가 나가시면 다른 사람이 위험해요. 의사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환자분이 외투랑 사진 한 장을 챙겨 나가셨습니다. 민주는 몸을 떨었습니다. 무슨 사진이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유나 양 사진입니다. 크게 확대한 사진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갑게 식었습니다. 확대한 사진. 누가, 언제부터?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 사진이 어디서 났습니까? 베개 밑에 숨겨두셨습니다. 저희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민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유나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보기 싫어. 저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안 볼 거야. 엄마가 약속해.
민준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돌아봤습니다. 서연아, 가야 해. 당장. 아빠가 차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타. 우리 모두 차에 올라탔지만 이모님이 막 시동을 거는 순간 똑똑똑 보닛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 안에 모두가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모님은 앞 유리를 통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기절할 것처럼 떨었습니다. 민주는 피가 나도록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숨도 못 쉴 정도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 바로 앞에 희미한 새벽빛 아래 마른 체격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환자복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붉게 충혈된 두 눈, 박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는 차 유리를 통해 가만히 서서 말도, 웃음도, 울음도, 소리침도 없이 그저 유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밤새도록 찾아 헤매다 마침내 원하는 곳에 도달한 듯한 눈빛으로 저는 절망의 차 아이를 안고 소리쳤습니다. 가요, 빨리 가요. 이모님은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박 아버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유리에 바싹 붙은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그는 유리 너머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단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를 내게 돌려다오. 이모님은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았지만 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박 아버님이 여전히 차 앞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른 몸이 숨 막힐 듯 팽팽해졌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비키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박 아버님은 대답 대신 제가 안고 있는 유나가 웅크린 곳의 유리를 가볍게 손으로 쓸었습니다. 늙고 떨리는 손가락이 유리 위를 스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젯밤처럼 사납지도 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꿈에서 막 깨어났지만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무서운 공허함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입술이 달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를 내게 돌려다오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약한 한마디였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마라. 이른 아침의 바람이 그의 환자복을 펄럭이게 했습니다. 그는 작은 소리에도 부러질 듯한 나무처럼 떨며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유나를 꽉 껴안았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랑 같이 가요. 당장 병원으로 가요. 그 외침 때문인지, 차가운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힘이 다했기 때문인지, 박 아버님은 한 걸음 비틀거리고 또 한 걸음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무릎이 풀렸고 민준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박 아버님은 민준의 어깨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했습니다. 민준아, 아비가 너무 힘들다. 내가 뭘 찾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구나. 늙은 얼굴이 아들의 어깨에 기댔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민준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민준은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약속할게요. 하지만 이제 다 놓으셔야 해요. 박 아버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두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놓으라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뭘 놓으라는 거냐. 나는 평생 놓지 못했는데. 민주는 이를 악물고 아버지를 늙은 아이처럼 안아 차에 태웠습니다. 저와 이모님도 내려서 도왔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무서워했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저 제게 바싹 붙어 할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어깨 뒤로 얼굴을 숨겼습니다. 박 아버님이 뒷좌석에 앉아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을 때 그는 갑자기 가늘프게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 무서워하지 마라. 저는 멈칫했습니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누군가를 집요하게 붙잡으려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막 깨어나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유나를 돌아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어? 유나는 제 가슴에 더 깊이 파고들며 나뭇잎 스치는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할아버지가 다시는 나 찾으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아이의 손을 가볍게 쥐고 민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특별 감호 신청해요. 그리고 민준 씨, 당신이 의사 선생님이랑 이 문제를 마주해야 해. 더 이상 아버님을 자유롭게 둬선 안 돼. 민준은 고마움과 고통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알아. 나 혼자서는 감당 못해. 하지만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당신과 유나 편에 설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 차는 박 아버님을 다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와 경비원들이 달려나와 그를 격리병실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의 감시가 훨씬 삼엄해졌습니다. 창문은 닫혔고 정문에는 2명의 경비원이 상주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우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분은 이미 병의 한계를 넘으셨습니다. 가족분들께서 동의하시면 장기 요양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겁니다. 민주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주세요. 동의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옆에 서 있는데 병실 안에서 박 아버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꿈속에서 말하는 사람처럼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마라. 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민준도 의사 선생님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아버님은 더 이상 유나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죄 없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흘 뒤 저와 유나는 잠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더 이상 문 두드리는 소리도 한밤중에 유나를 부르는 소리도 없이 고요해졌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겁을 먹었지만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잠잘 때 경련을 일으키지도 깜짝 놀라지도 문 밖에 서 있는 할아버지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밤 내내 유나를 껴안고 잤습니다.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공포의 끝과 강인함의 끝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찍 손녀 데리고 떠나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엄마한테서 유나를 떼어놓지 못하게 할 거예요. 민주는 병원에 남아 절차를 처리했고 매일 밤 전화해서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훨씬 차분하고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가 장기 치료를 받게 될 거래. 어쩌면 평생이 될 수도 있대. 저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안전해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게 옳은 일이야. 민주는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랑 유나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야.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민주는 한숨을 쉬었지만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평온하게. 일주일 뒤 저는 유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았지만 발걸음은 한결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기 전 유나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은 맑았지만 나이보다 성숙해 보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또 나 찾으러 올까?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아무도 널 무섭게 하지 못해.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한번 꽉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는 우리 유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교실로 뛰어 들어가는
유나의 머리카락이 햇살에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지난 여정은 폭풍우 같았지만 이제 해가 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문 밖에 서 있는 그림자도 한밤중의 노크 소리도 유리 너머로 아이를 바라보던 집착의 눈빛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민준, 그리고 유나라는 작은 가족이 너무나 큰 시련 뒤에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팠지만 아물고, 지쳤지만 평온하고, 아직 다 잊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나아갈 만큼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저는 햇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 모녀의 삶에는 이제 평안한 날들만 남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삶의 온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가 저희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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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뵙겠습니다.